네,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찐시한 방송 이 시간을 맡게 된 유한터증권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이 결국은 0.7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1% 그러니까 100bp 금리 인상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0.75% 인상을 했고 뭐 앞으로도 또 두 번에 또는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국 우리 시장은 오전 중에 조금 낙폭을 좀 키우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장 막판에는 반등을 하면서 지수 자체로 차트상으로 뭐 사실 또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수급 쪽으로는 아직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량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량으로 좀 매수세에 나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선물 매수, 콜 매수 쪽으로 가면서 상방으로 어느 정도 조금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에서 저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했던 얘기를 완전히 좀 더,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니까 주식 빠지든 부동산 빠지든 경기 침체 오든, 감내해라. 지금 금리 인상 안 하면 나중에 더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좀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고름이 차 있으니까 그 고름 짜낼 테니까 짜내면 아프잖아요. 아픈 거 좀 참아라 이거죠. 아픈 거 다 참아내고 나면 고름 짜내고 나서 꿰매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리 인상 첫 단추를 끼고 시작을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연준의 의도적인 경기 침체. 결국은 수요단에서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공급단에서 발생된 이 이슈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의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를 감소시키고 그 감소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단에서 발생된 문제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작금의 상황에 직면한 인플레이션을 바로잡겠다라는 어떤 연준의 계획인 거고 목표인 거죠. 이러한 방식들은 예전에 이제 8, 90년대에도 있었고 00년 IT 버블 때도 똑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폴 볼커와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이러한 방식들을 썼었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거나 말거나 금리를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금리가 타겟 레이트, 본인들이 원하는 타겟 레이트까지 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 과정을 보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을 경기 침체로 만들어버린 거죠. 경기 침체를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싶을 때 침체되어 있는 이 경기 상황을 다시 금리를 인하시켜주고 통화량을 늘려주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살려 올리는 이런 어떤 방식을 썼었는데 전통적인 방식이죠.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이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이 충격이 오고 침체가 오는 거를 감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는 어떤 이 수치를 달성할 때까지는 지속하겠다라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의 코로나 그리고 금융위기 코로나를 겪으면서 연준이 해왔던 정책이 금리만 낮추는 것은 아니었죠. 시장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 채권들을 사줌으로써 자산 대조표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항목에 그렇게 시중은행들한테 사들인 채권들이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산항목상의 대차 대표상에 최고치로 올랐던 게 뭐 8조 9천억 달러, 거의 9조 달러 가깝게 연준 이 대차 대표상의 자산 항목에 이런 채권들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자산은 결국은 시중은행들한테 채권을 사주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시중은행들이 팔았으니까 그 돈을 주고 그 돈을 준 돈들을 가지고 시중은행들이 이 시장의 유동성을 마구마구 살포를 했죠. 금리도 낮아진 상황에서 막 대출도 해주고 기업들은 그 돈 빌려서 투자도 하고 또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돈 빌려서 집도 사고 경기를 막 끌어올렸죠. 주식도 사고 하면서. 근데 그것들을 이제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줄이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8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8조 9천억 달러에서 고작 이제 1,000억 달러 줄은 거예요. 아직도 시장에 8조 8천억 달러의 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뭐 9월 달에 이번 금리 인상 때, 개인적으로는 매파적인 발언이지만 이 QT, 퀀티티브 타이트닝이라는 이 대차대표상의 자산을 줄이는 이거에 대한 언급을 좀 세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연준에서는 계획대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추가적으로 강도 있게 하거나 의미심장하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국채는 이제 만기 상환이 되고 MBS가 있거든요. 이 MBS가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 MBS가 금융위기 당시 매입한 MBS가 1.37조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MBS 중심으로 시장에 다시 매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장에 다시 매각한다는 건 뭐냐면, 시중은행이 다시 그 연준이 연준이 사줬던 채권을 다시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뭐랍니까? 시중은행의 돈들이 연준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 금융위기 당시 매입한 1.37조 이 MBS를 매각할 거라고 하면서 사실은 9월, 10월 달 중에 그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언급을 하고 10월 달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MBS에 대한 매각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매각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국채 중심으로 만기 상환하거나 그냥 상환되거나 이런 이 시스템 쪽으로 그냥 기존에 계획했던, 그러니까 보면 9월부터 600억 달러를 축소를 하기로 했거든요. 6월부터 이제 국채 300억 달러를 시작으로 축소를 시작을 하겠고, 9월부터는 600억 달러 축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2배로 늘렸는데, 이 부분을 크게 더 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9월 달에 얘기를 해서 뭐 1,000억 달러라든지 1,200달러. 왜냐면 8조 9천억 달러에서 8조 8천억 달러로 1,000억 달러밖에 이 자산을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유동성 축소에 대한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얘기했던 300억 달러, 9월부터 600억 달러, 10월에도 계속 600억 달러 계속 진행된다라는 얘기고, MBS도 이 매각을 좀 이렇게 세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듯한 어떤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아직 시장의 유동성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고 물가가 잡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내년부터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시장이 시스템 리스크에 봉착을 하면서 뭔가 갑작스러운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면 은행 한두 군데 파산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연준이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자산 축소를 이 대차대표상의 자산 축소를 과감하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버리면 그런 유동성이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시중은행 한두 군데가 저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옵니다. 그래서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나 뭐 내년 초쯤에. 하지만 그런 언급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동성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서 이 연준 대차대표 상의 이 자산의 규모, 금액은 뭐 다음 달이 돼도 8조 8천억 달러에서 뭐 많이 줄어봐야 8조 7천억 달러 후반대, 그리고 올해 아무리 줄여봐야 8조 달러 이상을 8조 달러대에 밑으로 떨어지기는 힘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한 유동성이거든요. 시중에서.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도 없고, 다만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물가만 잡겠다라는 어떤 연준의 의지가 좀 보여지는 상황이라, 시장에 급락은 없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2,500, 2,600선부터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게 2,700선 언저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포트폴리오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위기가 온다,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뭐 8월 썸머랠리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드리면서 그 상황에서도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고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하고, 비중을 좀 손절할 수 있는 그 전략, 비율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만 좀 드리는 거는 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 자리에서 또 손절을 또 권유하는 것도, 또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보유할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동성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면 지금부터는 차라리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주들 물려있는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기사 나왔는데 국민주 이 세 주식들은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개인들만 계속 쓸어 담고 있고 저가 매수한다고 장기 투자한다고 매수하고 계시는데 물론 좋은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셔서 1, 2년 기다리셔가지고 수익 내실 수도 있죠. 계속해서 물타기 하시고 평단 낮추시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여유자금 현금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차라리 경기선행지수가 자, 요거 한 번만 또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 번만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이 둔화가 되면 물가도 잡힐까라는 내용인데 경기 침체로 의도적으로 수요를 줄여서 공급단에서에 대한 이슈를 해결한다고 해서 바로 물가가 잡힐까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져도요. 공급 측면에서 어떤 이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건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곡물이라든지 이런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적으로 좀 가격이 잡힐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급로를 확보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줄어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수요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지, 기본적인 수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헐거벗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굶으면서. 그렇죠? 그 기본적인 수요는 있는데 그 수요마저도 사실은 그 수요마저도 충족시킬 수 없는 공급단의 부재가 생긴다면 물가는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떤 긴축에 따른 이 공급 측면에서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낮아져야지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은 계속해서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단번에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럼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언제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선행지수가 이렇게 좀 꺾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미 빨간 선이 경기선행지수인데 경기선행지수가 꺾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꺾여져 있는 경기선행지수가 이제는 추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턴어라운드 할 때, 아니면 턴어라운드하고 추세를 잡으려고 하는 모양을 보였을 때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시크리컬 관련된 화학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그런 대형주들에도 많이 물려 계실 거거든요. 그런 대형주들에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굳이 지금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를 2년, 3년을 바라보고 매수하셔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를 2년, 3년을 바라보고 매수하셔서 어떤 절대적인 내가 만족을 할 만한 수익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현금 그냥 들고 계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있는 유동성들이 흘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업종이나 섹터가 눈에 너무 보인다고 한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매매 차익이 그 기다리는 2년,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더 빛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배부르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이 접근을 지금 시장에서부터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제가 00년 IT 버블 때와 비슷한 이 상황이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시장을 비교 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시장도 코스닥으로 보여야겠네요. 코스닥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건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도 IT 버블 때 이런 어떤 기가 막힌 상승을 이뤄냈었죠. 그리고 나서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존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긴 누워버린 차트의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기가 막힌 박스권 장세거든요. 근데 자 보시죠. 그럼 요 구간이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이 상황이 나오죠. 그렇지만 상방도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렇게 누워버리면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는 거고, 뭐 거래소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소 지수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시면 거래소 지수가 좀 더 박스권의 모양이 형태가 좀 더 정확하죠. 보면 공존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하방의 어떤 지지는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방에 대한 어떤 열려있는 부분도 저항까지도 확실하게 작용을 해주면서 대략 한 00년 IT 버블 01년도부터 1, 2, 한 3년 동안, 2년에서 3년 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박스권 장세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냈었고, 실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이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런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장기적인 박스권 구간. 어쩔 때는 올라갈 때 사실은 1, 2, 3, 4, 5, 6개월 동안 시장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렇죠? 6개월 동안 시장이 상승하기도 하는데 그 6개월 동안 상승 구간 동안의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실은 그러면 이때 당시에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냐?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경기 침체 구간이었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자리만 잡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 포트의 수익률로 돌려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언제 오르기 시작을 했냐? 2003년을 지나서 2004년도에 경기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때부터 경기선행지수가 장기 추세를 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당시에 조선주들이 완전히 히트를 쳤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이 당시에 제가 뭐 200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 조선사에 입사하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업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연봉도 당시 대기업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기를 딱 맞춰서 간다고 하면 실은 굳이 2년,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종목들을 굳이 지금 자리에서 사서 2년, 3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 이 2년, 3년 동안의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시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00년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금리만 인하를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었겠지만 그 전에 풀렸던 유동성들을 한 번에 흡수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 개별 종목 업종 센터에는 그것들이 흘러 들어가서 스토리를 만들고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켰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 종목들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챙긴 이후에 결국 2003년이 지나서 2003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들을 어떤 깔려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면 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에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실은 요 구간에 돈을 벌려면 요때 돈을 벌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겠죠.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요때 상황에서 굳이 요 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는요. 왜? 대세 상승의 초입에 대세 상승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상황에서는 경기선행지수가 아직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주식은 6개월 먼저 선행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사실은 경기선행지수는 아직도 꼬그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경기선행지수가 그 꼬그라지는 게 턴어라운드에서 눈에 보이면서 이제 추세를 잡았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요 구간일 거거든요. 사실 요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셔도 이때보단 싸게 매수했겠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미 돈을 벌었잖아요. 단기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꼭 단기 매매가 아니더라도 6달 동안의 주가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돈을 벌어서 이 구간에 확인한 다음에 바이어홀드 전략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때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만들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이게 좀 침 좀 뱉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목에 힘 좀 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자산 규모를 만들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못 보는 자산의 규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막막하게 그냥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당장 시장 오른다, 주식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히스토리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방법, 나만의 투자 철학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투자 철학을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서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아무런 플랜 없이 지금 당장에 저가하고 내년에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항상 뭔가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그 시나리오대로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과거의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보시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러한 지금은 사실은 역사적인 상황이고 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환율도 마찬가지고 대외 여건도 마찬가지고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과거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유사한 상황으로. 그러면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 그 상황에는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레포트를 좀 정비를 해 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과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물려있는 나의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주식들, 기존에 시장이 상승을 했었을 때 수혜를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과연 이 박스권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이상을 뚫고 올라가주면서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서 나에게 수익률을 줄까요? 저는 앞으로 1, 2년 동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대형주 쪽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굳이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좀 재미를 많이 봤었던 대형주들을 여기서 저가 매수라고 접근을 하셔서 물론 저가 매수 하셔서 오를 수는 있겠죠.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서 아직 남아있는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재빠르게 간파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계속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남은 현금이 있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를 저가 매수하고 팽단을 낮출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종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슈가 돼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런 로봇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AI 테마 쪽에서도 종목들이 들쑥날쑥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수소 쪽에서도 사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 원자력, 천연가스 다 해먹었죠.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수소도 신재생 에너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재생 에너지의 마지막 종착역은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가 시장 상승을 할 때 오히려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인프라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현대차에서 수소차 안 만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이 수소 쪽 관련해가지고 생태계 구축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수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뭔가 정책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수소 쪽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자금이 많이 쏠려 들어가서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고 탄탄한 종목들도 보셔야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다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그 외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일 만한 업종 테마,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부터는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보는 것보다 그들도 지금 거의 저가거든요. 저가의 수준에 완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오히려 관심을 더 가지면서 저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더 큰 수익률을 좀 내보시는 전략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종목을 계속 찾고 있고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느 정도 자리가 좋을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고민을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조금 시장을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요거는 이제 제일제당은 번외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제일제당에 대한 어떤 관심이 갑자기 좀 확 커졌어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제당을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자꾸 대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상하고 제일제당은요, 사이즈 규모가 달라요. 예, 캐파 자체가 아주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플 관련 종목을 일전에 얘기를 할 때 제가 뉴플렉스를 못 샀으니까 LG이노텍 사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뉴플렉스가 더 올라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음식료 관련된 업종 내에서 그냥 넘버원은 CJ 제일제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뭐 한류 관련된 열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그냥 제일제당을 뛰어넘을 만한 회사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리온이나 이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 그쪽은 이제 뭐 과자라든지 이쪽이고 전체적인 식음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했었을 때는 제일제당이 그냥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일제당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대형주군에는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고 충분히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개별 종목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일제당이 3분기 연결 매출액이 7조 5,6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13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물류 부분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통운 지분 갖고 있거든요. 대한통운 대주주라서 연결로 실적이 잡혀요. 그러면 대한통운 관련된 실적을 좀 제외를 하면 4조 7,500억에 영업이익 4천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3분기에. 그러면 2분기에 이어서도 3분기에서도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음식료 관련해서는 환율 때문에도 어찌됐든지 간에 영향을 좀 받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가공식품 관련해 가지고 국내 가공식품 매출은 판가 인상도 했고요. 이 제품들의 어떤 점유율도 계속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Y로 두 자릿수 증가가 실적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좀 추산하고 있고 해외 쪽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열풍이다. 뭐 한국 영화들 난리고 뭐 BTS 관련된 한류용품 난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주랑 아태 유럽에서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비비고 만두는 없어서 못 팔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18년에 미국 냉동식품 업체 인수를 했습니다. 슈완즈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때 이재현 회장이 인수할 때 그 슈완주의 저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20% 내외의 매출 성장까지 하면서 빠르게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이 어떤 이 식품 쪽, 국내 해외 관련해서 식품 쪽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제일제당이 두 가지 바이오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 시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제일제당은 그린 바이오하고 화이트 바이오 사업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바이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 바이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 만드는.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는 친환경 바이오 사업, 이를테면은 녹는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화이트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린 바이오는 뭐냐면 미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바이오 식품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능성 소재, 뭐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필수 아미노산 뭐 아니면 또 뭐 조미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미료 이런 것들. 요즘 보니까 그 엄청 단 방울토마토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피디님 아세요? 스테비아 뭐 방울토마토라고, 이게 방울토마토 먹잖아요. 단맛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라는 감미료를 쓰는데 이게 스테비아를 토마토 이 잎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그거를 먹고 토마토가 엄청 달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이 나냐면 우리 어렸을 때 토마토 이 설탕에 절여 먹잖아요. 그 맛이 그 방울토마토에서 나가지고 다이어터들한테 엄청 인기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건 좀 제가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그린바이오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렉타라고 브라질의 대두 1위 업체인데 이건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천억에 매각을 한다 어쩐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 정도의 이익 기여가 될 것 같고, 베트남 뭐 동과 회복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QOQ, YOY 유의미한 증익이 예상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제당이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린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에보닉이라는 독일 회사 그리고 아지노모토라는 일본 글로벌 기업들이 각축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대략 한 190조 정도 시장이 되고요. 연평균 한 8%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21년 기준에 제일제당의 바이오의 영업이익 비중은 한 3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굉장히 크죠. 영업이익률은 한 10%에서 1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대상하고 제일제당하고 절대 비교 불가한 회사라고 제발 비교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라이신 제조 캐파, 그러니까 라이신이라는 이 CJ 제일제당이 앞서 말씀드린 그린바이오 사업에서 라이신, 이제 사료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트립토판, 헥산, 발린 이 4개 품목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요. 근데 라이신 제조 캐파가 15만 톤인데요. 제일제당 라이신 제조 캐파는 54만 톤입니다. 이거 원래 더 컸어요. 한 80만 톤 정도 됐는데 이거 줄여가지고 54만 톤이거든요. 대상의 한 4배 정도 수준이 되죠. 줄여서 54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수준이고 라이신이 제일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헥산, 메티오닌, 트리토판,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셀렉타, 앞서 이제 대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냐면 이게 녹는 이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데 PHA라는 게 있고 PLA라는 게 있습니다. PLA는 예전에 LG화학도 관련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박테리아에서 출출해가지고 미생물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통해서 제작이 되면서 분해 과정에서 이제 열과 습기가 필요하지 않고 뭐 그냥 자연 분해되는 어떤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생물을 좀 대량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대량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PLA는 그냥 옥수수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그냥 땅에다 묻으면 비료처럼 쓸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회수해 가지고 다시 분해한 다음에 산업 퇴비로 재활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비용이 2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LG화학이 관련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좀 개발했던 적이 있고요. PHA 1위 제조 기업은 다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얘네가 완공을 해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서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PHA 파일럿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를 섞어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5,000톤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좀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5,000톤으로 풀캐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시제품만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니네 제품 좀 써볼게, 홍보해줄게, 가져와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5,000톤 풀캐파라고 하는데 제가 회사 통화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뭐 추가적으로도 디맨드가 있다고 하고 이쪽 사업에 좀 가시성이 좀 보인다고 하면요. 증설도 그냥 빠르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3개 회사만 갖췄는데 미국하고 일본 회사고요. 다니머, 아까 말씀드린 다니머하고 일본의 케네카 이거죠. 그래서 두 회사만인데 다니머가 지금 10,000톤, 일본의 카네카가 7,000톤, 그다음에 제일제당이 5,000톤 규모. 그러면 이쪽 사업에서도 지금 현재 제일제당이 글로벌 한 3위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일제당의 식품 사업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고 바이오 쪽 사업이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아미노산 쪽 아미노산 가격이 폭락하고 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 쪽의 어떤 이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심화가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비료나 사료 쪽에 쓰이는 이 관련된 이 그린바이오 사업 쪽의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나 단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관련된 사업은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도 더 나은 어떤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제당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 사업은 해외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해외 쪽에서 매출 나오는 건 영업이익이 높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사업 모멘텀이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안 좋았던, 그러니까 기저가 굉장히 낮았던 바이오 산업이 특히나 그린 바이오 사업 쪽에서
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현재 올해 또 내년에도 낼 수 있다라는 점이 두 번째 모멘텀 포인트고, 세 번째는 화이트바이오 사업입니다. 지금 친환경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화이트바이오 관련된 사업군이 만약에 미국의 회사가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시장에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뭐 스타벅스가 지금 종이빨대 쓰고 있듯이 관련된 어떤 용기 제품들이 출시가 돼서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이 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관련 사업군에서도 충분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1제당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꾸준하게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테마인데, 요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요. 인탑스거든요. 인탑스를 최근에 제가 매수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누적으로 지금, 이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검은머리 외국인 CFD 계좌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5,700억 정도 돼요. 올라서 5,700억 정도 되는데 700억, 600억, 800억 하다가 올해 1,400억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도 한 5배 미만 정도의 수준인데, 이 회사가 그냥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냐면 판금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껍데기 만드는 회사예요. 냉장고 가전제품의 껍데기를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뭐 특별한 기술력이 없이 이 기계에다가 이게 제품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쾅쾅 찍어서 겉에 이 껍데기를 만들어주던 회사였는데, 성장 모멘텀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가 실적은 좋은데 그냥 꾸준하게 실적 나오는 회사, 약간은 뭔가 가치주적인 회사. 그래서 최근에 시장 컨셉하고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뭐 성장주들만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슈가 나왔죠. 그럼 보면 잠시만요. 베어 로보틱스라는 미국의 이 인공지능 AI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인탑스가 그 로봇의 껍데기를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예를 들면 5,000대, 그리고 올해 1만 대 서빙 로봇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KT에서도 사실은 베어 로보틱스와 협업해가지고 KT 로봇들도 베어 로보틱스가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 내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품 가격의 한 30% 정도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0대 기준으로 291억, 10,000대 기준으로 500억 이상 매출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다른 어떤 대기업들도 이 사업에 좀 진출을 하면서 빠르게 현대차도 하고 있죠. 빠르게 이 로봇 관련된 사업에서, 그러니까 이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로봇 사업, 인공지능 AI 관련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이 뭐 내년부터는 더 빠르게 좀 커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대기업이 진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 누구 먼저 찾겠나요? 로봇 이 껍데기 만들고 판금 금형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인탑스밖에 없다. 인탑스가 넘버원이다. 그러면 추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쪽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200일선 아래에 이렇게 눌려 있다가 뚫으면서 역 헤드앤숄더의 어떤 모양을 좀 만들고 있죠. 보면 역 헤드앤숄더의 어떤 모양, 그러니까 W자 모양이죠. W 모양을 만들면서 적어도 이번에 상승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동반돼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44,300원 전고점 이상 수준까지도 노려볼 만한 가격대에 좀 진입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인탑스는 최근에 제가 본 종목 중에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아닌데 뉴프렉스도 아직까지 힘이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솟았고 고점 분위기는 한이다만,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아래로 처지지 않고 양봉을 급락 이후에 빠르게 세계를 만들면서 안정화를 찾고 있고, 그리고 21선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격이 빨리 좁혀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요 구간에서 이격이 확 벌어졌잖아요. 벌어진 이격 구간을 요 구간에서 조금 더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요동을 치면서 21선이 빠르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이격이 좁혀지면서 2차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장중에 좀 흔들림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잘 매수를 해 놓으시면 9,720원 정고점 충분히 뚫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종목에 대한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PCB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삼성전기 철수하면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PCB에 대한 수혜를 뉴플렉스가 다 받고 있고, 그러면 애플 쪽의 수혜를 이쪽이 좀 다 뉴플렉스가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의 오라클이죠. 오라클 XR 기기 관련된 솔벤더죠. 뉴플렉스가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PCB 만드는 솔벤더가 뉴플렉스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죠? 현대차와 폭스바겐의 우선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도 뉴플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포르쉐가 지금 또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그 관련된 이슈도 또 뉴플렉스가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슈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뉴플렉스는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살펴보셔도 될 거고, 시총이 일단 작잖아요. 2천억이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이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성장이 퀀텀 점프를 하죠. 15억에서 218억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이 실적이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퀀텀 점프를 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2천억짜리 종목은 5천억, 6천억 가는 건 순식간에 갑니다. 예, 물론 3천원일 때 사실은, 그러니까 천억대 또는 천억 미만이었을 때 잘 살펴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지금 2천억에서도 충분히 5천억 사이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가지고 있고, 적어도 3천억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이 정도 성장세고 이 정도 모멘텀이면 3천억은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올랐다고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올랐다고 하더라도라는 표현에는 유동성이 남아있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성이 이 주식에 들어왔기 때문에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남아있는 유동성들은 그런 되는 종목에 계속 돈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몰리고 있는 종목들에 그러면 올라왔더라도 돈이 들어와 있고, 그 유동성들이 아직도 계속 이 종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그 군 동원령 실행을 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이게 보시면 실물 가격들 한번 볼게요. 밀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삐죽삐죽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200일선을 지금 밀 가격이 뚫으려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곡물 가격 관련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또 불을 지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응심료 관련해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이 현실화는, 이거는 더 이상 말을 쓰면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당분간 찐시황에서 시장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저희가 시장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만드세요, 팔으세요, 여기서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팔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더 이상은 드릴 만한 단계는 아니죠. 이미 지났고, 못 파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파시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당장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내일 당장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 또는 지금 사시면 내년에 반등 나올 것 같으니,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 지금 상황 시장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장 여건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도 시장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2,200, 2,300 정도로 놓고 봤었을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2,400, 500 정도, 많이 올라가면 2,600, 2,600도 좀 어렵죠. 당장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냥 이거는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더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ARM사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잠깐 할게요. 엔비디아는 ARM사를 인수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인수하면 과점이고 독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가지고요. 결국 무산이 됐었는데 삼성전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ARM사를 인수 못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른 세력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돼서 인수를 못한 거지. 삼성전자는 그렇다고 뭐 팹리스 사업에서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메모리 사업에서는 파운더리 쪽만 하고 있는데 이 팹리스 쪽에 좀 진입을 해가지고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도 조금 진출하고 싶다. 뭐 의지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사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혼자 35조 뭐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이 돈을 몰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뭐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쓰겠죠. 돈 많으니까. 그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정도 쓰고 나머지는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재무적인 투자자 이런 좀 모집해가지고 좀 들어가겠죠. 삼성전자 주도해서. 나중에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그 지분들을 삼성전자가 더 사들이겠죠. 우호 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야 뭐 어차피 전략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거라서 삼성전자가 나중에 ARM사로 돈을 좀 벌고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자본을 태워서 좀 그 지분을 다 인수를 하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ARM사를 인수 못할 건 아니라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 못할 것 같은데 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손정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그거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다라고 봐요, 저는요. 가격적인 면에서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 어떤 어느 정도의 상황은 다 일단락 됐다라고 보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려고 손정희 회장이 오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미 삼성전자 실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끝내놓고 사인하려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안하려고 온다고요? 제안은 그냥 메일로 해도 돼요. 실무자들끼리 제안하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수장들이 만난다라는 거는요. 사인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거 왜 오겠습니까? 뭐 할 일 없는 사람인가 손정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은 할 일 없어서 손정희 회장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차 한잔 마시려고 만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실무적인 부분들이 이미 합의가 끝났으니까 회장 만나서 사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좀 보진 않아요. 반대하는 세력도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둘이 사인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뭐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모집이 안 되거나 이러면 무산된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삼성이 들어가는데 안 따라오겠다? 재무적인 투자자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면 누구라도 먼저 나 좀 껴달라고 좀 먼저 손들겠죠. 제발 나 좀 껴달라고. 그래서 저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의 어떤 이 파이를 키워줄 수도 있는 그런 왜냐면 두 회사가 여기서 팹리스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맡기겠죠. ARM에서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반대할 세력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ARM 얘기를 했죠. 1,400원 환율, 시장 얘기, 그렇죠. 시장 얘기는 당분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찐시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좋은 종목 찾아가지고요.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종목 얘기, 제 종목 하나만 얘기하고 오전에 나왔던 이 종목들 한번 짚어드릴게요. 고려아연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연이랑 은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니까 그렇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이 곡물 가격들은 움직이고 있지만 다른 금속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잡혔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11월 가격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연준이 잡아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다른 인플레이션이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들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뭐 고려아연은 사실은 아연이라든지 뭐 금, 은, 연 뭐 이런 거 재련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가격들이 떨어지면 저는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신사업 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전구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화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협력해서 이 관련된 사업을 좀 많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이 리포트 나왔는데 2조 8천억에 영업이익 2,900억 3분기에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 가격은 중국 쪽이나 유럽이 전력 비용 상승이 지속되면서 감산이 좀 지속되면 수급이 좀 타이트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고려아연에 좀 유리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안 좋아하더라도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동박 관련해 가지고 하나랑 좀 같이 조인해 가지고
사업을 좀 진출을 하고 있고, 자원순환 관련된 사업도 캐펙스 발표가 좀 남아있죠. 그러면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분 싸움이거든요. 예전에 한질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지분 싸움이 좀 끝나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이 지분 경쟁 이슈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완전히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시작이 이때쯤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좀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여기서 하락을 했다 다시 올라갑니다.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잠해지겠죠. 뭐 횡보를 하든 뭐 다른 이슈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잠잠해지다가 지분 경쟁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시장의 뉴스로 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잠잠할 때 좀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셔가지고요, 주가 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L 우선주 좀 버드나무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래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빛나는 섹터가 뭐여야 되냐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돼야 되는데, 이번 경기 침체에서는 희한하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남아있는 경기 침체 말씀드린 거거든요. 희한하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라 에너지 섹터들이 바톤을 좀 이어받아가지고 수익률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림의 모양새는 좀 나오진 않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저의 이 센티멘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실적에 관계없이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가치주들, 그리고 뭔가 꾸준하게 실적을 따박따박 벌면서 크게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고민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는 이 업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을 때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2, 3년 뒤에 더 큰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상 기술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양봉을 만들어낸 게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한 7만 원 언저리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 있을 것 같고, 장기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당장의 그림을 그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았지만 돈의 흐름이, 유동성의 흐름이 이 에너지 섹터로 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SOL 우선주 바수 제어했는데 배당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좀 들고 가 보시고요. 배당 챙기신 다음에 적당한 이 수익률 챙기시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차트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선주를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주식을 좀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고르시려면 11월 달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LENC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란 쪽이 터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 DLNC는 사실은 이란이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 쪽 사업이 재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 관련된 이슈도 건설주들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좀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훈풍이 좀 불어줘야지 얘가 반등이 나올 거고, 사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DLNC는 이란 쪽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나오고 제재가 좀 풀리지 않는 이상 주가에서 좀 반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노리고 난 이란 쪽 제재가 풀릴 거야 라고 저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란 쪽 제재가 풀려가지고 사업 재개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털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털고 나오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T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죠. 근데 미국이라든지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는 사실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밖에 없어요. 그죠? 미국 공장에 대한 증설 이슈밖에 없어서 그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멘텀을 좀 받는 상황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 추가적인 증설이 얼마만큼 더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실적 추정치들이 좀 더 커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실적 추정치는 700억 올해 예상이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면 500억에서 700억 올랐으면 내년에 900억 나오고 뭐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900억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YOY 성장률로만 봤었을 때 그러면 내년에 900억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대략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정도 캐파나 사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추가 어떤 이 수주 공시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뭔가 이 3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때 일부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종목 3단까지 좀 다 개별 종목 3단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다음번 진시황 방송 때는 제가 되도록이면 시장 얘기를 좀 짧게 하고 제가 보는 종목들, 지금은 이 종목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섹터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그 섹터 내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추려가지고 종목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실시간 채팅창에서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